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천 계양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외로 이재명 후보가 고전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여야의 표정이 확 달라졌는데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 계양을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선. 손이라고 읽고 선. 국민 아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리그 선으로 섰다. 아시아 선수 첫 득점 왕. 호날두보다도 더 훌륭한 성적입니다. 23골을 터뜨려서 공동 1위. 새벽 응원해준 모든 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아 축구계의 경사다라고 특별 축전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대단합니다. 호날두는 득점왕 순위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총집결. 경향신문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총집결 함께 보시죠. 야당은 노무현의 꿈을 이어갈 것이다. 여당은 통합과 상생의 뜻을 받들 것이다. 봉화 추도식에 여야가 총집결했습니다. 야당 지도부 이재명, 송영길 다 왔고요.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핵심 이준석, 한덕수 총리 등등도 총출동을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닷새 만에 봉화행을 택한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향. 한겨레신문 6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반향일까요? 민영화 저지 이어 용산 집무실 쟁점화. 한겨레신문이 오늘 민주당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반향 없는 공세다. 반향 없는 공세다. 선거 열세 돌파구도 못 찾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아주 가혹하게 썼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은 4대강 2탄이다. 라는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반향 없는 공세다. 당 지지율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당 내에서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낡은 이슈 궁여지책이다라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라고 한겨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달래기.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달랜다는 거죠?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작심 발언했습니다. 북한 달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CNN과 취임 첫 인터뷰였습니다. 대화 여부는 김정은에게 달린 거다. 막무가내로 북한 안 달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전 정부와 다를 것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작정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국민의힘 재선 의원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두 분의 변호사와 여야 또 재선 의원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뜻밖의 초박빙 접전, 핫풀된 인천 계양.
당초에는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서 텃밭에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을 겁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고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남 유세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개항을에 전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가졌던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혹시 여기에 개항을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존중한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선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하마을 가는 김에 경남 지원 유세를 가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이 중에 개항을에 아시는 분 있으면 개항을에 빨리 전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네라고 답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개항을 지금 지지율이 어떻길래 함께 보시죠. 자,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 대 윤형선 후보가 45.8 대 49.5, 46.6 대 46.9, 47.4 대 47.9.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접전 양상인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여유 있게 이곳에서 리드를 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지원 유세까지 하는 계획을 민주당으로서는 세웠지만 뜻밖의 고전이 이곳 인천 계양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야 중진, 재선 의원들은 이번 선거 판도, 특히 이 인천 계양을 판도를 어떻게 보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경남에 가서 이제 계양을에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 좀 해달라. 이재명 후보의 얼굴에서 뭐랄까요, 좀 웃음기가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좀 민망한 일이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최초에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공천이 좀 잘못됐다. 민주당의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면서 직접 선수로 뛰면서 전국의 지방선거의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의 전략이었는데 예. 사실 뭐 저도 동의를 안 했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지금 패장입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검토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클리어되고 그리고 패장으로서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그 정치 상황을 가져왔을 텐데 사실 뭐가 급해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윤영선 우리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 토박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오래 사신 토박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저쪽이 민주당의 험지였다면 또 저렇게 가서 도전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안한 길을 꽃길을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전혀 도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뭉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오히려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본인 문제도 그다음에 당 전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수 의원님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지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고 그리고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엊그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어떻든 이제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열린 음악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국의 주도권 유서의 중심을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환경 자체가 선거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이제 불리하고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죠. 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대선 후보급으로서의 어떤 여론조사 격차를 많이 예. 벌이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이고,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이런 것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면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또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투표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집 효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은 또 그 반대 측면에서는 결집 효과라는 것이 있을 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항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장 많은 이제 비판들이 왜 분당에 사는데 개항으로 왔냐, 이 비판을 이제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상대 후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도 알고 봤더니 목동에 살다가 5월 초에 개항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집은 서울에 살면서 지역구는 부산인 국회의원들 많이 있거든요. 요즘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공격받던 것이 오히려 공격했던 사람이 이제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아마 최선을 다하면 저는 대선 후보로서 설마 떨어지겠나 하는 예상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하고 긴장하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주자인데 설마 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한 민주당 의원은 민망하다, 속상하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오산이었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망하고 속상하죠. 뭐 불리한 형국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4년 전과는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 포인트씩 만회해 나가야지 지금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나왔지? 또는 신변에 관한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같이 끼친 부정적인 측면하고 혼재된 것을 생각하면 큰 바람이 불 것이다 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좀 오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망하고 속상하다, 큰 바람이 불 걸로 기대했다면 그건 오산이었다 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로 얼마 차이 안 나게 대선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랬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역에 있는 정치 신인과 굉장히 고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뭐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예.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서 저는 얻는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 가서 성남 분당에 산다는 게 엄청나게 자랑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성남에서 출마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그런 여론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뭐 개항이 호구냐, 뭐 이런 어떤 문구, 그다음에 뭐 범죄자 피난처냐 이런 문구들이 상당히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0.73%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차라리 0.73이 아니고 완벽하게 큰 차이로 져버렸다고 하면 개혁하고 혁신하면서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0.73%니까 우리는 졌지만 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를 할지 출마를 하면 뭔가 지방선거도 뒤집을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한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사실 이제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제 검수완박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이제 불리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그럼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출마를 할 때는 적어도 계양을 그리고 경기도 인천 이것은 내가 구할 수 있다고 거의 자신감 있게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방선거에 과반수를 얻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운명도 굉장히 경각에 달려 있어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결과적으로 너무나 0.73%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착시 효과 이런 것들이 결국 물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7%의 딜레마다. 이런 분석도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보셨으니까 국민의힘의 분위기와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형선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25년간 개항을 지켜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25년 대 25일의 선거다. 분당에 사시는 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이재명 후보의 대선팀이 와 있다 그래요. 수백 명씩 떼려다니면서 아직도 이 대통령 후보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양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인천 계양구는 시내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의 도피처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일병을 나타나잖아요. 일병을 구하기 위한 반성 없는 어떤 소도로서 개항이 침발라 놓은 곳입니까? 민주당 5년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형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내로라 하는 간판들도 인천 계양을 해 총출동을 했습니다. 손재임 변호사님, 우리 또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양을이 소도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어떤 뜻입니까, 소도?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윤형선 후보를 공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고무적인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해볼만 하다, 한번 뒤집어보자, 정말 당선까지 가보자라는 의지를 지금 관철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여론을 이제 모두 반영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흐름을 확인할 수는 있거든요. 그 흐름을 타고 뭔가 전격적인 지원을 해보자라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패자 부활전 성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본래 패자 부활자는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않으면 바람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는 사실 절실함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절실함.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절실하게 개항을 해 아는 사람 있으면 한 표라도 전화를 해주십시오. 이런 모드로 지금 변환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개항을 사시는 분들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시대가 왔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또 대선 후보로서 또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를 또 버리거나 이 지역에서 또 낙선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지역이라서 예. 민주당과 국민이 온 힘, 전력을 기울여서 민심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오만하게 보이지 않는 건 아까 배현진 의원이 아까 소도나 뭐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말로 좀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소도요? 어떤 뜻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오만하기보다는 민심에 우리가 어떻게 인천 계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중앙 정부를 잘 지지해서 이 지방 정부가 어떻게 활동적 있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사 시간에 범죄를 지은 사람이 이 소도라는 곳에 숨거나 도피하면 뭐 잡을 수 없었다. 이런 걸 아마 배현진 최고가 언급해서 비판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에서 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키워준 성남이 힘을 모아달라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가 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키워주신 성남 야탐역 맞죠? 여러분이 키워주셨고 인정해주셔서 경기도로 갔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한번 해보려다가 일시적으로 좌절했지만 공부를 시작이죠. 성남이 다시 이재명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인천 계양을 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성남에서 힘을 모아달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 그러니까 이제 그 성남에도 지금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는 이제 그 부산에서도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계양을에만 이제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이제 지원 유세 요청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지원 유세 요청에 맞춰 가지고 시간이 할애되는 시간이 이게 좀 조정이 되는 데는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선거 판세가 내부적으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선거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개항에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할지 아니면은 여전히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원 유세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지원 유세를 가게 될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성남 쪽에서 지원 유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유세를 가셔가지고 예. 성남 지역에 출마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좀 그렇습니다. 찍어야 이재명을 도울 수 있는 거다라는 의미였다. 성남에서 힘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기 동네 버리고 계양까지 가서 출마한 뒤 성남 연고 얘기 제정신이 아니다. 분당 버리고 계양 나갔으면 계양 얘기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실 이번에 지금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도지사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선거가 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나가면 분당으로 나가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나간다면은 분당구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이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분당은 사실 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장동이라든지 이렇게 성남시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성남시장 재임 시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지지율이 거기서 좀 안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양으로 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성남을 좀 뒤로 하고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성남에서 다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후보들을 뽑아달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분들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을 이제 이준석 후보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지금 저희 당 지도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양구에 많이 가서 선거 운동을 하시고 그 윤영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영선 후보의 당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원래 계획으로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고 다른 데 지원 유세 다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을 계양에다 묶어놓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사실 처음에 이 분당으로 안 나가고 계양으로 나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내내 고전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구에서 탄탄한 재선 의원들이니까 뭐 여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돌직구쇼 출연하기 위해서 돌직구 오는 날 요 시간만 빼고는 강원도에서 뭐 선거 유세해서 얼굴이 지금 새까맣고 부산에서 뭐 선거 유세하느라 목이 지금 거의 반은 갔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의 선거 분위기도 잘 아실 텐데 이재명 효과가 이번 선거에 있다 없다 두 분의 솔직한 의견 궁금합니다. OX로 짧게 답변해 주시죠. 이재명 효과가 전체 선거 영향에 영향을 준다 아니다. 이재명 효과가 있다 없다. 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예, 제한적. 근데 지방선거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 시의원 후보, 광역의원, 기초의원 거기다가 비례대표까지 그다음에 전국 8도에서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인물이 선거판 전체를 리드하는 것은 애초에 좀 이제 무리가 있었다. 제한적이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제 개인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경쟁력을 가지고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고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영수.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안 좋은 효과다. 예, 이제 지역구에 가면 유권자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는데 아무래도 계양구가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라서 뭐 자리에서 거론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거다. 나가려면 분당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셨고 왜 나가냐 지금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좀 자중해야지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의 재선 두 분 의원도 이재명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다라는 개인적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영선 후보는 야인시대 드라마 야인시대의 패러디까지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가 어디요? 아, 계양이요. 안심하지 마세요. 대선에서 졌고 2달 만에 나왔어요. 지지율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요? 하필이면 출마를 영 옳지 못한 곳에서 하셨어요.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배지 좀 갖다 주시오. 나를 보고 도망자가 됐다고? 피해자라니. 아니, 내가 피해자라니. 김관선 변호사님, 이거 어떤 영상입니까?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야인 시대라고요. 엄청난 드라마가 열풍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주인공이 김도환이었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병원에서 심영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걸 이제 패러디한 거죠. 그래서 의사로 윤영선 후보가 거기서 연구를 하고 연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느니 뭐 조서를 꾸미라느니 뭐 잘못 오셨다느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를 풍자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했던 어떤 논란,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을 아주 드러내는 그러한 뭐 드라마 이제 풍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분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영선 후보가 사실은 목동 사람이다. 자,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새롭게 이제 나온 이야기는 인천 계양구에 이제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한 것이 최근에 한 2일 정도이다.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조해서 25년 대 25일의 싸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전세로 계양구에 살고 있었다가 이제 목동 집 주소로 옮겼었고 그 이유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원래는 인천 초등학교에 졸업을 한 이후에 중학교를 이제 목동으로 가면서 목동에 이제 집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예. 원래는 이제 목동에 이제 집이 있고 계양구에서도 살았던 적은 있지만 현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양천구의 주소로 이제 변경 등록 지난해 5월 18일 날 양천구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인천으로 바꿨다는 거라서 그럼 사실상 인천 계양구 주민이라는 게 허위 사실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해명은 나왔습니다. 지난해 집주인이 이제 집을 판다고 해서 계양구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목동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하지만 매일 계양으로 이제 출퇴근을 했고 매일 계양 주민들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 계양인이다. 이런 해명은 나왔지만 이제 주소지 등록 이전을 두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거는 조금 약간 정당성 명분이 조금 희석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인천 계양을 이 선거 판세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양을 해서의 이 뜨거운 열기는 이 전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2년 3개월 만에 50%. 자, 이거 어느 당 얘기일까요? 국민의힘 이야기일까요? 민주당 이야기일까요? 50%.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돌파구 못 찾는 야당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천 계양을 말고 이번 지방선거에 여야의 박빙 승부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지금 민심은 어떤지, 그리고 과연 50% 지지율은 어느 정당이 얻고 있는 건지 최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개표방송도 저희 채널A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아시죠? 자, D-8 여야가 보는 17개 시도 판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색깔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빨간 지역은 국민의힘 우세, 파란 지역은 민주당 우세, 하얀 지역은 경합 지역입니다. 전체 이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 서울과 인천, 서울시장, 인천시장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상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확보하겠다라는 지역이고요. 서울,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전북, 광주, 전남, 제주는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서 반드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기도지사 선거와 강원도지사 선거. 물론 강원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현재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여야가 상당히 경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인데 이양수 의원님, 어제 밤까지도 지금 강원도에서 유세하고 왔잖아요. 전재수 의원님은 저기 부산에서 유세를 하고 왔고, 지금 강원도가 이제 저희가 경합 지역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강원도도 아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아마 상대가 이광재 의원 후보이기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상당히 그래도 선거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좀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해서 하얀색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나의 외가라고 항상 이야기하셨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뭐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 등 당의 중진 의원들이 지금 강원도에 많이 포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론이 18개 시군 전체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강원도는 저희가 이제 이길이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뭐 좀 이재명 후보의 뭐 잘못된 출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그 의석수를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해서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번 지방선거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이 빨간색이 많은 이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7개 시도 판세에서 국민의힘은 적어도 이 8곳, 서울,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거기에 이양수 의원님 의견은 강원까지 해서 한 9곳 정도는 확실히 이긴다. 민주당은 이 4곳 정도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이긴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전북, 광주, 전남, 제주. 자, 그러면 이 17개 시도 중에서 8곳과 4곳을 제외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강원 이런 곳이 이제 경합지일 텐데, 전재수 의원님,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경합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게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합지는 대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 보게 되면 강원도의 이광재 지사라든지 이광재 후보라든지 또 충남의 양성조 후보, 경기도의 김동연 후보 이런 분들 보면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와는 조금 틀리게 개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가 잘 된 후보, 실력과 성과를 검증받은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 판세가 전반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개인 경쟁력, 개인의 어떤 실적과 능력을 가지고서 좀 선거에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판세에서도 지금 혼전 양상까지 가져갔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런 컨벤션 효과가 이제 잦아드는 다음 주부터는 좀 우세한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개인들의 경쟁력,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좀 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빨간 8곳과 파란 4곳을 제외하고 경합지 5곳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지역을 각자의 정당으로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하느냐 파란색으로 칠하느냐의 선거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5곳을 다 가져온다면 8곳 대 9곳이 돼버려서 선거는 민주당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5곳을 다 갖고 온다면 17개 중에서 13곳을 국민의힘이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 선거를 대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결국 이 접전지에 이번 선거의 성패가 달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빙 승부처 2곳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남입니다. 자, 방금 하얀 지역이었던 여야의 박빙 승부처 충남의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김태흠 후보가 43%, 양승주 후보가 45.1%.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서로 다른 여론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충남이 여론조사상 이 오차 범위 내의 박빙인 것만큼은 굉장히 공통적인 현상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전의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대전 역시 이장우 후보와 허태정 후보가 42.2 대 43.2%로 여야가 역시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등에서 더 나아가 뭐 경기와 이런 곳에서 여야가 계속 박빙의 여론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 양당 모두 다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당 지지율 추이도 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바로 보시죠. 자,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 이 대형 미디어월에서 추이를 통째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둘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41.9, 민주당이 38.6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론조사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지금 국민의힘이 급기야 50.1%, 민주당은 38.6%에 그쳤습니다. 양당 간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꽤 벌어집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50.1%, 거의 뭐 한 3년 정도, 2년 한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받아보지 못했던 숫자 같은데요, 이양수 의원님. 50.1 기억하십니까?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어요. 야, 살다 국민의힘이 50.1.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탄핵의 그 폭풍에 휘감기면서 저희가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았습니다. 심지어는 10%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쭉 그동안에 그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면 다수에 의한 독재가, 다수에 의한 횡포가 좀 많이 있었던 것들 때문에 정권도 바뀌었고, 정권이 바뀐 뒤로 지난 3월 9일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나 현재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늘려나가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5.18 추념식에 장관, 수석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다 같이 한 명 가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바이든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국에 직접 와서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국격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고 해서 절대 오만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이제 국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한테 있고, 또 국민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낮은 자세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거를 아주 경청하는 자세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니 이런 숫자도 나온다. 2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보는 지지율 숫자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강원도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해 주셔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송 종료 후에 강원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50.1%, 그리고 17개 시도 판세에서 8, 9곳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두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올리자,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원 다 사전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서울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종의 공격 카드인데 미신에 의존해서 용산행을 택했다. 결국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미신에 의존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서 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한겨레 신문이었던가요? 반향 없는 공세다라고 이 같은 공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조간신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과 유권자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신에 의존해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저 용산에 가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이거는 근거 없이 국민을 선동하는 대선 패배 한풀이 발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기왕에 옮겨왔는데 청와대 부지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공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술이고 또 용산도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하루속히 만들어서 쓸모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려고 머리를 맞대는 게 그게 민주당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미신에 의존해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다. 송영길 후보. 근거 없는 선동은 대선 패배 한풀이다. 오세훈 후보.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정이 있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대표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는 하나는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했느냐. 거기에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낙마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는가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와대를 이전을 했죠. 그래서 청와대 이전하고 용산 집무실 만드는 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떨 것이냐가 지방선거에 유효적절하게 이제 표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좀 국민들 시각은 아직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집무실 이전 아직 완료된 행위는 아닌데 청와대가 최근에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이제 방문하고 뭐 음악회도 지금 진행되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이동을 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 평가하기는 미지수의 미완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신 때문에 급하게 옮기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일부 비판 의식과 문제 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른 단계에서 저게 지방선거에 좋은 영향을 줄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국방 인력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거나 이 보도 과정에서 뭔가 실정이 있거나 이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우려한다. 교통 문제라든가 이 대통령 어떤 출퇴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이런 것들이 지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 무속 공세.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 무속 공세를 자주 쓰기도 했었습니다. 국정농단 최모 씨도 주술은 뭐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바 있고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 그때도 대선 때 송영길 당시 대표도 이 무속 논란을 많이 했었어요. 신천지 압수수색 여부를 뭐 법사에게 물어보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뭐 결정했다라는 뭐 이른바 이 무속 공세의 지금 연장선인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대선 때 그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을 보면 거의 기승전결 미신, 무속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어떤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미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 자체가 이미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 품에 있던 청와대를 다시 뺏어서 정권을 잡으면 이걸 또 대통령 집무실 관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은 인천 계양에서 5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출마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은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시장이 할 게 엄청 많고 일반적으로 지방의 어떤 도시보다도 그 구별로 동네별로
뭐 용산이랄지 뭐 강남이랄지 강북이랄지 이런 것들이 특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걸 숙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해도 숙지 못할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시장 나와서 내가 시장에서 서울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인천 사람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걸 믿을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 대표 때부터 이제까지 하는 얘기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논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하락에도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주위에 좀 참모들이 좀 많은 얘기를 해주고 본인도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너무나 중진이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누가 좀 옆에서 참모가 좀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좀 논의를 하고 숙고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지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요즘 이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애칭까지 지어줬습니다. 영길이 보이, 영길이 보이. 함께 보시죠.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일꾼 해야죠. 영길이 보이 일 잘하죠. 공직자는 일을 잘해야 한다. 송영길! 영길이 보기 귀엽지 않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영길이 보이, 이게 좀 생소한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한다는데 영길이 보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호칭에서 이제 이름을 그냥 영길이 보이, 보이라고 조금 우리가 보면 조금 송영길 후보님 이러면 좀 권위적이고 친해 보이지 않으니까 영길의 영길이다. 친하게 호칭을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친근한 어떤 애칭을 영길이 보이라고 만든 것 같은데요. 뭐 재미있고 정치인들이 탈권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영길이 보이 요것만으로 이제 관심 갖지는 않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했던 것은 20, 30대 어떤 뭐 대변이라든가 뭐 당대표도 뭐 30대 청년이었죠. 예. 청년들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주축의 세력을 만들어준 국민의힘에 이제 2030 남자들이 열광을 했던 거거든요. 민주당도 영길이 보이 좋습니다. 영길이 보이 좋고 송영길 시장 후보 캠프에도 젊은 층을 많이 수요를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민주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폭을 많이 넓혀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래퍼처럼 영길이 보이라는 애칭까지 지었군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가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그 장면도 살펴보시죠. 그전에도 사실 배식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 배식 봉사를 시작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더 빨리 물러가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상 안철수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상대 후보 김병관 후보는 이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등을 향해서 이렇게 공세를 하기도 합니다. 철새다. 연고를 끼워 맞추기 위해 허벌판이 이때 알랩지었다. 판교 개척한 것처럼 거짓말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라는 공세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역도 상당히 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뜨거운 소식 두 가지를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현철의 인민군 원수 발인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장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 현철의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가장 존경하던 혁명 선배이며 우리 군의 원로였던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고인의 용구를 메고 발인하셨습니다. 이런 김정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CNN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이양수 의원님, 북한의 심기 내지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 같은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굴종 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쭉 이어지면서 사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유화 정책이 좀 10년간에 걸쳐서 아무 소득이 없자 좀 유화 정책을 벗어나서 강경책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북한이 개방하면 개방하는 만큼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핵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만큼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세웠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정책이 다 폐기가 되고 다시 이제 북한 유화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처음에 사실 그렇게 싱가포르에서도 뭐 만나고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만나고 할 때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곧 지나서 완전히 과거로 그냥 회귀가 돼버리고, 특히 미국은 북한을 못 믿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못 믿겠다. 그리고 북한 역시 미국은 못 믿겠지만 대한민국도 못 믿겠다. 오히려 이렇게 불신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격되는 그런 사건도 생겼고요. 결국 북한에 대한 그 유화 정책은 그들의 핵 개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도 못할 뿐더러 북한의 나쁜 습관만 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 하에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때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 물론 이제 인도적인 것들, 백신 지원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북한의 그 경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군사 무기로 활용되거나 핵 개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핵에 대한 그런 포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인터뷰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굴종 외교이고 아무 효과가 없었으며 실패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대목은 여야 간에 좀 치열하게 앞으로 논쟁이 예상됩니다. 전재수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주당 정부 5년간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굴종 외교고 아무 효과가 없었으며 실패했다라는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기가 어렵죠. 예. 이제 대북 굴종 외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곧 이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선제 타격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이제 북한과 강대강으로 대결 국면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말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가 대 국가,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싸워서 얻을 게 있으면 싸워야 되겠죠. 근데 싸워서 얻을 게 없는 상대방하고 괜히 싸웠다가는 그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비용이 들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굴종외교 아니다. 네, 문재인 정부 5년 대북 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북한과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역사를 가져왔는데 5년 동안의 노력을 노력으로 봐주고 그리고 그 노력의 성과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 5년 동안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한반도의 한 구석이고도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리고 더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말로 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대전제 위에서 이제 대화하고 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강으로 갔다가는 이미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경제 규모에서 북한은 우리와의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 달래듯이 조심해서 다뤄가지고 우리가 더 잃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북한을 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굴종 아니다. 이게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하면서 강조했던 포인트들은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목숨과 재산, 대한민국의 안보에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소위 매우 위험한 북한이 행동을 했을 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강하게 북한을 규탄하는 모습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피살당했을 때 그때 정부에서 월북을 했다. 근데 사실 월북을 했다라는 증거로 내놨던 뭐 슬리퍼나 정부가 밝혔던 부분들은 근거 없는 증거들이 많았고 그 자료를 또 청와대가 끝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굴종이다 라고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강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다만 전재수 의원 지적처럼 이 표현이 좀 세요. 굴종이다, 효과가 없었다. 상당히 여야 간에 좀 치열한 이견도 좀 관측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조했던 거예요?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하게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가 저자세 외교 이런 거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할 말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세계 10대 강국이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뭐 도네이션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우리 대한민국은 원한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판하지 말라.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거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 북한의 유화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유화책을 쓰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나 본인의 입맛에 안 맞는 것이 있으면 꼭 도발을 합니다. 특히나 그거 우리의 뭐 인명을 살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평도 같은데 포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하면 또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서해에서는 교전이 벌어지는데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가는 그런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확실하게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지원을 하되 절대 우리 국민들을 건드린다든지 우리 재산상이라든가 인명상의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임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즉 사전에 북한과 충돌할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호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이제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인터뷰라 과연 이제 앞으로 북한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지명 43일 만입니다. 자녀들과 자신의 문제에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고 의혹이 허위임을 입증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됐다.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 위한
한 알의 미랄이겠다라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43일 만이에요.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의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청문회 끝나고 이제 자진 사퇴 아니면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계속 40일 이상을 끌면서 임명을 강행하려나? 이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호영 전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전달됐고 또 어떤 국민의 여론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좀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또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이 있기 전에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 아니면 지명 철회하면 사실 총리 인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예.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우리는 딜은 없다. 딜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정치의 딜은. 네. 이건 이제 여의도문법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보류를 하면서 결국 한덕수 총리가 인준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좀 시간이 좀 끌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좀 자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아마 정호영 전 후보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그런 좀 약간 의견을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방향에서 설득을 해서 사퇴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자체는 협치라는 의미에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원래 사퇴를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손정희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 인준이 되니까 결국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어떤 레버리지 아니면 일종의 딜 이런 카드로 활용했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너무 시기가 늦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진 철회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심을 제각 수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반드시 드리고요. 더군다나 정호영 후보자가 허위 이미 입증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수많은 의혹 제기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공정한 입시가 있었느냐, 공정하게 저 업무들이 처리됐는지, 아빠 찬스가 정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의심하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자진 사퇴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과거에 비추어 보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각종의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되면 대대적으로 이제 실체관계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자녀 입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퇴 수순으로 일단락 되는 것이 공정의 가치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면 즉각 의혹을 수용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나 계산 없이 사퇴를 시켰어야 옳지 않았을까 좀 늦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 논란의 정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했지만 사실 여야 간의 뜨거운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원장 문제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초 합의와 약속을 깨고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권성도 원내대표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독주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바로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서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을 계속 줄곧 민주당이 해왔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국민의힘 쪽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좀 줘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지도부는 강경합니다. 못 준다. 아직 지방선거가 끝이 나야,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5월 29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 나는데 사실은 지금 여야 사이에 국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도 못 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아무래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좀 기선 제압용으로 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당내에서 지금 선거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내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양수 의원님. 과거에 이제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차지하면 법사위원장은 소수당한테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더니 갑자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구성 협상 못한다 그랬더니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뭐 국민들께서 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결과들이 사실은 대선 패배로 민주당한테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협상을 해서 다음번에 21대 국회 하반기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문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막상 시간이 돌아오니까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신의성실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고, 국회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거 하는 거 앞으로 합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쓸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총리 인준도요, 지방선거 없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총리 인준 안 해줬을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발목 잡는다고 패배할 것 같으니까 총리 인준 지금 억지로 해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총리 인준 같은 이런 선의도 선의로 안 보입니다. 민주당이라는 분들은 왜 약속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협치가 아니고 본인들 그냥 다수의 힘으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세력들이 이번에 총리 인준 이끌어냈듯이 우리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가서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법사위원장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말씀을 하시려면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여야 합의가 최초로 첫 번째로 파기된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할 때 이게 21대 국회 최초로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은 170석에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만 하는 비판 야당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으로 삼는 그런 비판 야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170석을 가지고 있고 입법부의 한 축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국정의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책임 야당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해나갈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이슈가 왜 뜨겁고 중요해지냐면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공교롭게 마치 이 주요 쟁점 법안들, 핵심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강행 처리됐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아닌데 마치 법사위가 어떤 상원의 개념처럼 핵심 법안들이 이제 한쪽에 의해서 이제 쭉쭉쭉 통과됐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할, 법사위원장 자리가 앞으로도 더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집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만에 나들이다라고 얘기했고 봉화의 여야 지도부가 총 집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년 전에 약속을 지키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죠? 예. 뭐 앞으로 협치의 틀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 자, 민주당은 당연히 참석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 이낙연 전 대표, 이해찬 전 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모습도 보였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와 주요 장관들도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 등을 봉화로 보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제가 모시고 국정을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철학은 분명하셨어요. 저한테 우선 첫째로 개인적으로는 권양숙 여사님한테 좀 각별한 위로라 할까요? 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뜻을 좀 전달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굉장히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했기 때문에 봉하마을을 찾는 모습도 참 뭐랄까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만에 이 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약속 지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건 마지막.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다.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속 지켰다. 감회가 깊다라고 감회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어깨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모식이 있었고 추모 공연도 있었는데 강산혜 씨 노래가 좀 신명나는 노래긴 합니다. 저 뒤에 유시민 씨는 아예 고개로 장단을 맞추는 모습도 보이고 참석자들도 박수를 치기도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이제 이 절제된 어깨춤이라고 할까요? 절제된 어깨춤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갑론을박일까요? 자, 추도식에서 춤을 춘 게 맞냐? 내 눈을 의심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저런 행동했다면 이런 비판의 글들. 이미 노무현 추도식은 축제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 가수가 강산을 노래하는데 저 정도의 어떤 절제된 댄스, 호응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는 눈물 훔쳤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산혜 씨 노래에 맞춰서 어깨춤을 추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 손재민 여사님, 갑론을박이 누리꾼들 사이에 있나 봐요? 저 추도식에 이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저렇게 한 장면만 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추도식에 어떻게 어깨춤을 추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세월이 흐르고 변화됐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몇 년간의 추도식을 보면요. 격양된 눈물, 그리고 분노,
서러움, 이 정치권에 대한 혐오 이런 감정이 굉장히 다수를 지배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저렇게 같이 추도하면서 우리 장례식장은 굉장히 엄숙하고 슬픈 장례식 쪽으로 치르지만 일부 다른 나라에선 축제처럼 가족들이 이제 같이 즐기는 장례식이나 추도식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이 죽음의 슬픔에서 넘어가서 이 노무현의 가치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했을 때 저렇게 같이 흥겹게 박수를 친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가치에 공유하고 행사를 즐기는 듯한 모습, 그리고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실 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치인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추도하고 즐길 땐 즐겼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갑론을박 내용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뭔가 국민의힘이 좀 과거 이제 전신 정당이 보였었던 행동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18 광주민주화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보수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 거의 뭐 대부분이 참석을 하는가 하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는 추모식에 당 대표와 뭐 현 정부의 총리 장관들이 가서 우르르 가서 또 노 전 대통령을 같이 추모하는 모습이 사실은 기존 뭐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 부분은 아마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가 주장했다고 하면 묻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취임 초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에 좀 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 그리고 자기가 뭐 검사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봤을 때 울었다랄지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단지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행동과는 거의 상당히 일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국민의 통합, 협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5.18 때는 정말 국민의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추도식에도 좀 윤 대통령이 갔으면 훨씬 더 국민의 눈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더 진정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일정상 못 간다고 그래서 추도식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IPEF 이 회의가 국제회의잖아요. 뭐 미국, 인도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화상회의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갈 의사가 있었구나. 그래도 결국은 뭐 한덕수 총리랄지 정무수석이랄지 또 최고위원들 또 이준석 대표 이런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설사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자들부터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망정 그런 건 당연히 감수하고 저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보기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뭐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진영과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예컨대 노무현 정신, 그렇죠? 또 이명박 정부 때의 어떤 국제 외교 뭐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같이 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성숙됐잖아요.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도 계속 언급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를 찾았을 때, 이영수 의원님 이번 대선 지휘해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저 눈물 의심했었어요. 저 가짜 눈물 아니야. 그런데 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됐을 때 우리 남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보고 혼자 울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윤석열과 노무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대선 기간에 나가서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곡이잖아요.
대구지검에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면서 그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며 직접 부르기도 했었어요. 노무현에 대한 윤석열의 마음은 진심입니까? 제가 옆에서 본 거로서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에요. 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교훈 정색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분이라서 사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힘들었었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좀 싫어도 좋은 건 좀 좋다고 얘기하고 이래야지 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분명한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중도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좋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택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소통과 통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집무실 주변에 식당에 가서 뭐 잔치국수 드시고 뭐 칼국수 드시고 뭐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저게 표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신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스타일도 그렇고 국민들이 또 그런 지도자에 대해 그런 것들 원한다는 걸 또 알고 계세요.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건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양분돼서 서로 이렇게 욕하고 싸우냐.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하면서 싸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몸이 움직여야 된다. 가서 자꾸 접하고 부딪히고 해야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행보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진심이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또 모셨던 전재수 의원님은 감회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행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을 하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윤석열 행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니까 국민통합 행보로 읽힙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국민통합 행보를 하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서 메시지로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알찬 내용들을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각 인사를 하는데 영남 사람, 호남 사람, 또 남성, 여성, 또 서울대 출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대 출신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 통합 메시지가 담긴 내각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이제는 메시지에서 정말 내용을 알차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국민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